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의 평화로 이어갑니다. 평화 공감. 네, 평화 공감입니다.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또 후학 양성도 하고 계시네요.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요.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사실 명성이 있는 곳인데 여러 가지 연구 활동, 또 특히 실천적 연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죠. 예, 저게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반세기가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만들어진 게 반세기니까 그때는 우리 한반도가 이제 냉전 상태에 있을 때였고, 네. 우리 남한에서 뭐 북한 관련 연구를 한다, 또 그런 거와 관련된 공산권에 관한 연구를 한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자료 접근도 못했겠네요. 예. 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극동문제연구소가 출범을 해가지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공산권 연구, 북한 연구에 관한 어떻게 보면 개척자, 예, 효시 뭐 이런 역할, 네. 예,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출범하고 난 뒤에 한 20년 후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북한 문제 전문 북한 대학원 대학교라고 네. 하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 삼청동 감사원 있던 바로 앞에 거기에 보면 뭐 북한 대학원하고 극동문제연구소가 뭐 건물도 참하게 해가지고 자리를 잘 잡고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도 그런 데서 공부하시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네. 저기도 거기 한 3년 전까지 이제 코스 공부를 하고, 네. 그때 이제 늦깎이 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보니까 아니 원장님도 새로 공부하실 게 있으신가 보네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네. 보니까 수녀님들도 오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예,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들 오세요. 또 민족 화해 협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부하러 가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있고, 현재 정부에 계시는 분 중에서도 뭐 외교부나 국방부, 통일부 이런 부서에 계시는 분, 그리고 또 금융 업무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또 북한하고의 뭐 교류 문제에 관심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 네. 역할도 이제 퇴임하시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지나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국지전이라도 나는 거 아니야?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한반도 평화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우려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특히 이제 북한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뭐 대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수사라고 얘기하죠. 레토릭이라는 게 점점 강도가 이제 심해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걱정을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세계의 전반적인 정세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코로나 있었죠, 미중 경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됐죠, 또 북한에서는 이제 미사일 계속 쏘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작년이 참 어수선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정권 교체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작년보다 조금 차분한 가운데 어떤 안정적인 그런 뭐 상황 운영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은 이렇게 낙관적인 희망적인 그런 관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게 말씀 주신 게 정말 반가운데 차분하고도 안정적인 상황 운영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건데 전제가 있으셔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란 전제를 붙이셨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가 뭐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강대강으로만 나간다, 강원 양면 전략을 쓰지 않고,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예, 뭐 완전히 그런 면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 정세라는 게 뭐 언젠가 어떤 꼭 편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어느 한쪽이 계속 강하게 나오면 네. 그 다른 한쪽에서도 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반도 상황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도 계속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회 가까운 미사일 발사를 일상적으로 쐈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한미 동맹이랄까 남한 쪽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국민들도 되게 불안해 할 거예요. 물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이 긴장도가 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북한이 계속 저렇게 강세로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불안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그 작년에 했던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했던 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작년에 미사일 시험 발사였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회 가까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작년 9월 하순 이후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 시험을 하기 이 집중적인 발사를 하기 전에 북한이 그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거를 법제화했죠. 발표를 했지 어떤 않습니까? 경우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요. 거기에서 있었던 가장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특징적인 게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는 거거든요. 2016년에 북한이 또 핵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선제 공격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6년 만에 이번에는 완전히 그걸 다 뒤집었습니다.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재래 무기로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우리는 핵무기로 반격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뭐 자기네 지도체제가 흔들린다든지 기본 개념은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하반기에 집중되었던 그러니까 9월 말 이후에 집중되었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장거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중단거리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인민군 전술 핵 운용 부대가 핵 억제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요약을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보면 북한이 작년에 시험을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전술 핵무기의 억제력과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게 모든 게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쩌면 만약 지난해 했던 게 전술 핵 무력에 필요한 운반 수단을 완성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이제 미사일 도발 쪽에서는 강도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핵실험 부분은 북한이 그동안에 핵실험을 6차례 했는데 이게 좋게 한 게 결코 아니에요.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보다는 적게 했지만 인도가 핵실험을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2번밖에 안 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한 거는 상당히 많이 했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술 핵무기와 관련시켜서 보면 전술 핵무기가 이제 신뢰성을 갖고 정확성을 갖고 이렇게 하려면 전술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가 제대로 완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북한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실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겠죠. 예전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핵실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뭐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또 핵 미사일 부분에서 북한이 조금 뭐 강도를 좀 줄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따라가면 북한에서 이제 강경 대응 또는 이전과 다른 다양한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도발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군사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된 어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대강 국면이 조성되고 물론 레토릭 수사여도 그런데 또 하나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서 이를테면 대통령이 뭐 1000배로 응징을 한다든지 또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북한 무인기가 뭐 서울항공을 특히 용산까지 날아왔다든지 하는 면에서의 불안감도 또 일각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북한도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상황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데는 뭐 서로 다른 접근법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너네들이 그렇게 나와 그러면 나도 1000배, 100배로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무릎을 꿇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접근법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걸 말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원 양면을 조정하는 그런 또 접근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 뭐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핵 우산 그다음에 이걸 미국의 확장 억제라 그러죠. 확장 억제라는 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래 무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북한보다 열세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 압도한다는 게 뭐 일반적인 관측이니까. 예, 요즘 뭐 방산 수출 얘기도 뭐 워낙 많이 하고 하는 거니까 한국의 재래 무기의 성능이 참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뭐 합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또 하나는 남북 문제가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 측면도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집권하면 뭐 강조하는 게 좀 다르고 다른 쪽이 집권하면 또 강조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게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외교 전문가로 보실 때 이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에나 다 있긴 하겠지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에나 다 이제 대외 정책 문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기는 되게 많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외교 부분에서의 정책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변동폭이 좀 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대북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문제, 미국 문제, 일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이 변동폭이 좀 많이 컸죠.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제 정권 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기는 한데 우리 바깥에서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그냥 대한민국의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별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쪽 정부인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한국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뭐 전 정부가 했던 거니까 이건 다 뒤집어 엎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여기에 뭐 이데올로기가 끼어 들어가고 선입견이 들어가고 진영 논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외교에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외교에서만큼은 될 수 있으면 이 정책의 변동폭을 좀 줄이고 뭐 선입견이나 뭐 진영 논리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그 객관적인 이 근거 정세 평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처방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예. 결국 결정은 뭐 정치인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뭐 외교 안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한국의 외교 안보 이 수행 체계에 정책 기반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뭐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올바르게 나온다. 네네. 투약을 하더라도요. 예,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정확한 진단이죠. 외교에서 진단이 뭡니까? 이거는 정확한 정세 판단이고 정세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처방이 진단보다 좀 너무 빨리 나오는 급하게 나오는 네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싱가포르 외교 잘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해요. 뭐 네.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이 이제 원칙 있는 외교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100대 연구소 그중에 외교 안보 분야에 속하는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1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싱가포르에 보면 3개가 있어요. 그 산술적으로 봐도 우리 3배 이상이라는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인구나 뭐 국력으로 예. 보면 사실 대한민국하고 싱가포르하고 게임은 안 된다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네. 우리 인구가 5천만이지 않습니까? 네. 싱가포르이 500만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외교 안보 분야에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30배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산술적으로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있으니까 싱가포르이 외교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그냥 뭐 외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몇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자 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싱가포르 외교의 힘은 객관적인 정세 분석에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큼 싱가포르이 외교 문제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외교를 잘 하려면 우리가 처방을 서두를 게 아니라 진단 부분에 좀 체력 강화를 진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투자가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나는 뭐 이미 벌어진 참사에서 일하는 UAE의 적, 뭐 북한 한국의 주적,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란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숙제로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은 이제 외교관을 양성하는 역할도 하셨으니까 후배 외교관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물론 뭐 실무에서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뭐 사실 이번에 뭐 UAE의 적은 뭐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 뭐 나올 필요가 네. 사실 없었던 네. 얘기고 또 그 취지는 뭐 우리 정부에서 설명을 한 대로 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아크 부대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이란 측에다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나가겠죠. 또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번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란과 UAE 관계에 관한 뭐 외교부의 자료도 뭐 공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데 저희들은 뭐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배울 때도 그랬고 국제 정치는 이게 절대 흑백 논리로 접근할 것은 못 된다. 네. 그러니까
적 아니면 친구다. 또 우리 친구의 친구는 친구고 또 친구의 적은 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늘상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국제사회를 보면 이게 흑백 논리로 움직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친구와 알겠습니다. 적 사이에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어제의 친구가 또 오늘은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고 적이 친구가 되거나 또 그렇죠. 어제의 적이 우리 친구도 될 수 있고 이게 국제사회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친구 아니면 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 낭패 보는 일이 되게 많을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에 이란 측이 이제 우리한테서 자기들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돈 뭐 한 70억 달러 되는 돈 뭐 그런 거 하고 그동안에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억눌렸던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우리한테 좀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걸리다가 이제 풀려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장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에서 중요한 건 외교 관계에서 흑백 논리는 절대 안 된다. 상황은 계속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톤을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현실에서 외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조언이고요. 지금까지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